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마 주말 저녁이었을 겁니다. 평소 타고 다니던 지하철을 타지 않고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면 버스 정류장에서 우리 집까지 가는데 조금 더 멀었고 건널목을 두 군데나 더 건너야 했기 때문에 보통 때에는 지하철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날은 왜 내가 버스를 타야겠다고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평소의 내 습관을 근거로 추측해보면 그날도 일을 마치고 병원을 들렀다가 아마도 슬픈 생각에 눈물을 좀 짜내었던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우울한 생각이 들면 버스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면서 집으로 돌아오곤 했었거든요. 밖은 어둑해지기 시작했고 오전까지만 해도 산책이라도 하고 싶을 정도로 맑던 날씨가 오후에는 구름이 끼기 시작하더니 언제 소나기가 내려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대기는 잔뜩 습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버스 정류장에 발을 내딛자마자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스팔트 지면 이 순식간에 물보라로 뿌옇게 변했습니다. 나는 버스 정류장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소나기를 맞으며 빗속을 좀 걸으면 답답하던 속이 시원하게 뚫릴 것 같았지만 장대비 속을 여자가 혼자서 걸어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것 같아서 비가 잦아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서 우산을 펼치던 남자가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 누님아니세요. 빤히 보던 그 사람의 시선을 피하던 내가 그를 보니 누구인가 금방 알았습니다. 난 또 누구라고 이런 곳에서 다 만나네?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저야 별일 없지요. 집에 가는 길이세요. 얼핏 보아도 그는 건강하고 활달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수진이 아빠였습니다. 수진이 아빠는 우산을 내 쪽으로 밀며 자기 우산 속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우리 집이 약간 높은 곳에 있어서 물이 쓸려 내려오는 오르막길을 걸어갔습니다. 수진이 아빠는 우리 집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망설임 없이 걸어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빗줄기가 약해지기는커녕 더 강해졌습니다. 그가 손을 뻗어 내 어깨를 자기 쪽으로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누님, 이리 가까이 붙으세요. 비 맞아요. 그가 그렇게 말했지만 그러든 말든 비가 너무 내려서 옷이 젖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산 속에 갇힌 빗소리와 그의 숨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정말 몇 년 만에 나보다도 불쑥 키 큰 남자와 이렇게 가까이서 걸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걷게 되자 그동안의 외로움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외로움이 축적된다면 내 마음 속에는 아마도 산처럼 쌓였을 것입니다. 건널목을 건너다가 그가 말했습니다. 형님은 여전히 차도가 없으신가요? 그렇죠. 지금도 병원에서 오는 길인데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몇 년 전까지 수진이네는 우리와 한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남편이 건강했을 때는 부부끼리 가까운 산에 등산도 가고 자주 술을 마시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사고가 나고 저렇게 되고 난 후 얼마 있지 않아 수진이네도 옆 동네로 이사를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저렇게 되자 친구들과 사이도 멀어지게 되었고 왕래도 뜸해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왕래를 끊었다기보다 내가 그들이 보내는 동정어린 시선이 싫어서 관계를 끊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네요. 내 스스로 고립에 산을 쌓은 것 같아요. 한참 언덕길을 오르던 수진이 아빠가 길모퉁이에 불이 켜진 카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서 커피나 한잔하고 갈까요? 오랜만에 옛날 이야기도 좀 하고요.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렸습니다. 내가 수진이 아빠를 올려보며 말했습니다. 커피보다는 우리 어디 가서 술 한잔 할래요? 수진이 아빠는 그제안이 더 맘에 들었나 봅니다. 나는 한동안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렇게 되고 나서 처음에는 괴로움을 잊기 위해 술을 많이 마셨지만 술은 고통의 순간을 순식간에 다른 곳으로 옮겨도 주었지만 언제나 다시 찾아왔고 다음 날 마주해야 할 차가운 현실이 두려워서 차츰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도 같았습니다. 술집의 실내는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즐거웠던 이야기를 했고 되도록이면 현재의 상황을 비켜가는 대화를 했지만 술이 들어가 취기가 오르자 그러한 조심성은 금방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는 5년 넘게 식물인간으로 살아가는 남편의 상태에 대해서 물었고 나는 수진이 아빠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사실 수진이네가 우리 아파트에서 이사를 간 이유가 그 당시 수진이네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이어진 다툼 그리고 이혼으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것이었거든요. 수진이 아빠는 아직 혼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수진이 아빠나 나나 서로가 외로움이나 상실의 아픔과 같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감정들을 서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경계를 하지 않고 속에 있는 이야기도 쉽게 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니 한편으로는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그래서 밤이 늦은 줄도 모르고 술을 마셨습니다.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다음날 보통 때보다 늦게 일어나 보니 집안이 엉망이었습니다. 생활이 이렇다 보니 깔끔하게 정리된 우리 집을 본 기억은 오래되었지만 평소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휴대폰을 더듬어 찾아보니 수진이 아빠에게서 오늘도 힘내세요 라는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수진이 아빠에게서 문자가 수시로 왔습니다. 가끔 전화도 왔습니다. 주말에는 만나서 밥도 먹었고 술도 마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는 꼬박꼬박 힘내세요 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문자가 올 시간에 문자가 오지 않든지 그날 내내 문자가 오지 않는 날이면 나는 이따금 휴대폰을 꺼내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내가 먼저 문자를 넣어볼까 문자 넣는 것이 뭐라고 몇 번을 망설이며 문구를 치다가 지워버리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의 병실을 더 자주 찾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흔들리는 마음을 애써 감추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남편에게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이미 내 기능이 사라졌고 기계적 장치에 의해서 생명만 유지하고 있을 뿐인데 말입니다. 수진이 아빠는 환하게 밝은 얼굴로 우리 집에 와서 삐걱거리는 문을 기름칠해서 고쳐주기도 하고 어지럽게 얽혀있는 전기선이나 통신선들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가끔 마주치던 남편의 여동생이 집으로 찾아와서 집을 한번 빙 둘러보더니 집이 많이 깔끔해졌네. 언니도 얼굴도 좋아졌고. 언니 요즘 연애하세요? 하긴 뭐 언니는 여자가 아닌가? 라고 하면서 어디서 들었는지 내 속을 확 뒤집고 간 날이었습니다. 시누이가 그렇게 속을 뒤집고 가기 전에도 내 삶에 중간중간에 이혼이란 단어가 중국발 미세먼지처럼 언제나 내 주위를 떠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니는 그만큼 고생했으면 충분히 했다는 것. 언니가 형부에게 보여준 헌신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 언니가 그렇게 살기에 아직 젊었다는 것. 또한 언제 깨어날지도 알 수 없고 깨어날 수 있기나 한지도 알 수 없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소중한 자기 인생을 허비할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내 여동생은 나를 만날 때마다 해대었거든요. 희망과 절망이 수시로 뒤바뀌어 찾아오는 상황을 겪어야 하는 삶이 정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달아날 곳이 없었습니다. 사업이라고 벌려놓은 일은 황폐해 갔습니다. 사업이라고 해봐야 시내 외곽에 있는 조그만 화원이었죠. 그렇다고 넛을 놓고 앉아있을 수도 없어서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남편의 병원비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시누이가 다녀간 날 저녁에 수진이 아빠가 찾아왔습니다. 시누이 때문에 격해 있던 내 감정을 수진이 아빠에게 여과 없이 쏟아내버렸습니다. 수진이 아빠 이제 우리 집에 찾아오는 거 원치 않아요. 나는 수진이 아빠와 이 관계에 대해서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싶지 않아요. 이 아파트에만 해도 우리 집을 주시하는 눈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수진이 아빠는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무슨 항변이라도 해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냥 힘없이 돌아가 버리니까. 그날 나는 내가 여태까지 한 후회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사과 전화를 할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전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창가에 그가 놓아둔 화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우리 화원을 찾아온 수진이 아빠가 화분이 필요하다며 화분 하나를 사서 자기가 직접 분갈이를 하더니 우리 집 베란다 창 쪽에 놓아두었습니다. 내가 왜 우리 집에 갖다 놓느냐고 하니까 꽃 파는 집에 화분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집에 화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우리 가게에서 하나 가져다 놓을 테니 가져가라고 해도 굳이 그곳에 놓고 갔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창가의 화분을 바라보며 나는 그가 그 화분을 가져다 놓은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서 살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게에 흔히 있는 화분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닿아있는 끈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느끼니까 더 많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찾아온 내 여동생에게 수진이 아빠 이야기를 했더니 여동생이 말했습니다. 낚시꾼들이 낚시를 하다 보면 물고기는 낚시꾼이 기다릴 때는 절대 오지 않는다고 해. 낚시꾼이 지쳐서 방심할 때 꼭 찾아온다고 해. 그때 낚아채지 못하면 영원히 놓치는 거야. 사랑도 낚시와 비슷하지 않을까? 나는 웃었지만 내 동생은 아주 진지한 얼굴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수진이 아빠에게 제법 긴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 종일 그에게서 답장이 없었습니다. 수시로 휴대폰을 꺼집어내어 보았지만 답장은 와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답장을 받지 못하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화원 앞에 수진이 아빠의 차가 멈춰섰습니다. 내가 수진이 아빠의 차를 타자 수진이 아빠는 바닷가에 있는 음식점으로 나를 데려갔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우리는 해변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둠이 깃들기 시작하는 해변은 파도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었고 밤이 될수록 기온이 더 내려갔습니다. 아침에 얇게 입고 와서 그런지 몸이 떨릴 정도로 추웠습니다. 수진이 아빠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내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밤 늦게까지 바닷가를 걷다가 앉았다가 하면서 바닷바람이 더 차가워져서 수진이 아빠가 몸을 오들오들 떨기 시작했을 때 바닷가의 많은 호텔들 중에 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나를 주시하고 있는 아파트와 병원과 내 주변의 수많은 감시의 눈들을 이겨내고 수진이 아빠와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